붙으면은 하나는 양극이 되고 하나는 음극이 돼야 되고 반드시 양극과 음극이 존재를 한다고 아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양극과 음극 이 중에 하나는 양극이 되고 하나는 음극이 돼가지고 양극은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고 음극은 전자를 받아먹는 반응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거는 말이죠. 불멸의 법칙입니다. 양극과 음극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항상 우리가 항상 최고 실근자가 하늘에 태양이 하나밖에 없다, 두 개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 있듯이 양극과 음극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으니까 철하고 아이나가 붙으면 결국은 힘이 약한 부식되기 쉬운 아연이 양극이 되는 거예요. 아연이 양극이 돼가지고 아연이 전자를 내놔면서 철이니까 아연이 이온이 됩니다. 아연이 산화가 일어나고 그럼 전자를 내놔 이 전자는 어디 갑니까? 전자는 도선을 따라서 이쪽으로 갑니다. 도선을 따라서 이쪽으로 가가지고 철쪽으로 하면은 철에 이게 전자가 대기하고 있다가 이 전자는 물속에 녹아있는 H2O 물하고 물속에 녹아 용존산소 산소하고 여기는 전자를 받아가지고 수산화 이온이 되는 거예요. 환원이다. 이렇게 철과 아연을 연결하면 반드시 하나는 양극이 되고 하나가 음극이 되는데 힘이 약한 금속, 산화되기 쉬운 금속이 양극이 되고 산화되기 어려운 금속, 힘이 센 금속이 음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연이 산화를 하고 철 쪽은 부식이 안 일어나고 용존산소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자면은 용액 속에는 바닷물 속에는 어떤 이온들이 있습니까? 바닷물에는 H2O가 있고 용존산소가 있고 그 다음에 바닷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닷물에 있는 이온을 한번 봅시다. H2O, 해수. 이 해수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수에는. 자, H2O 물이 있다. 용존산소가 있다. 그 다음에 바닷물에는 NaCl. 바닷물 소금물 농도가 몇 프로를 가지고 있다? 3%. 약 3% 소금물이 NaCl이고 NaCl이 전리를 하면은 나트륨 면도 있고 Cl-1 이렇게 돼요. 소금 분자가 물속에 있습니다. 소금이 100% 나트륨이면 염소염이 되는 게 아니고 NaCl 전리하지 않은 NaCl 분자가 있습니다. 소금도 있고 그 다음에 NaCl 있고 염소이온도 있고 나트륨면도 있고 염소이온도 있고 용존산소도 있고 물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래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아연은 산화를 해 전자를 내놔면 전자가 이쪽 도수를 통해서 이동하면은 일로 와서 여기에서 용존산소 반응만이 일어납니다. 전자를 받아가지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속의 이온들은 어떻게 하느냐? 물속의 이온들은 양이온들은 플러스 된 이온들은 전부 다가 음극, 양이온들은 음극으로 음이온은 양극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래서 전류라 그러면은 전기과 출신들이 그 공대 전기과들한테 물으면 전류가 뭐 전기를 봐나? 전기 흐름을 봐나?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전자 본 적 있습니까? 나도 못 봤어요. 아직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전기과 출신들한테 물으면 너 전기가 뭐고 하면은 전기는 말이야 전자 흐름의 역광량이에요. 전자 흐름의 역광량. 전류의 흐름은 전자가 여기서 아연이 전자를 내어놨고 이온으로 아연이가 이온이 되면은 요 전자가 여기서 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일로 흘러가면 전류는 그럼 어디서 노느냐? 전류는 여기서 전자 흐름의 역광이 전자가 일로 가면은 전류는 이어서 일로 전자 흐름의 역광량이 전기가 출신들은 단순한 딱 한마디로 그래요. 전류라 물으면 전자 흐름의 역광량이다. 이래요. 전자 흐름의 역광이 전자 이렇게. 그것이 바로 여기서 아인하고 철하고 아인 사이에 흐르는 전자가 흘러가면 전류가 일로 흐르니까 흐르는 이 전류가 바로 부식전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식전류. 그 철과 아연을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본다면 여기에 Fe가 있고 여기 아연이 있습니다. 아연하고 철 사이에 전이차 델타 V가 전이차가 생성된 거죠. 전이차 델타 V는 I'입니다. 그러면 I는 R분의 델타 V. 이렇게 이 전류가 부식 전류가 흐릅니다. 아연하고 철 사이 전이차가 있는 거죠. 전이차. 그럼 음극은 누가 음극입니까? 그러면 동규씨. 그럼 음극은 어느 음극입니까? 철하고 아연하고
전이차가 존재하고 하나는 양극이 되고 하나는 음극이 되죠. 예. 어느 것이 양극입니까? 아연이 아연이 양극이고 양극이고 철은 음극.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고등학교 수능 시험이 아니십니까? 수능을 칠 때 어떻게 했냐면은 힘이 센 거 산화되기 쉬운 금속과 산화되기 어려운 금속을 놔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렇습니다. 제때 FE 누가 힘이 세느냐 구동으로 나타내라 하면은 이게 힘이 센 금속 철이죠. 힘이 센 금속은 철입니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우리가 다닐 때 어떻게 했냐면 야 힘이 약한 금속과 힘이 센 금속을 놔놓고 힘이 센 금속이 철이 아연보다도 산화되기 어렵다. 부식되기 어렵다. 양극이 어떤 양극이고 이런 물으면 고등학교 때 배터리 조심할 때는 이걸 갖다가 플러스 이놈을 마이너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때 이렇게 했었죠. 지금도 리튬 배터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휴대폰을 본 유튜브에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보면 전부 다가 음극재, 양극재, 양극과는 음극과 이야기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힘이 센 금속이 양극이다. 힘이 약한 금속이 음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할 때 힘이 센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럼 남자가 힘이 세고 양기 여자가 힘이 세고 음기다. 그러니 양기와 음기, 음양의 조화라 이야기하는데 그 남자를 플러스로 개념을 두고 여자는 마이너스 개념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누가 세느냐? 남자가 힘이 세니까 남자를 플러스다. 힘이 약한 놈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그래서 배터리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 힘이 센 금속이 양극이고 힘이 약한 금속이 음극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연을 갖다가 저는 항상 양극으로 이야기 지금 하고 있죠. 아연을 오히려 이름을 양극, 철을 음극 이렇게 저는 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양극이 힘이 약한 금속이다. 양극이 부식되는 금속이 양극이다. 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쪽이 음극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혼란이 일어나가지고 전기화학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오래전에 1953년에 그 참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53년에 IUPAC하는 국제선정화학협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야 이런 양극 음극이 이래 혼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래서 그 사람들 야 무조건 양극에서 이극에서 전자를 만들어내고 이온을 만들어내면은 이 이온은 우리 양이온이다. 양이온 음용은 양이온인데 양이온은 음극을 한다. 그러면 여기 전자가 일로 가면은 전류가 일로 전류는 반대로 흐르니까 전류가 이어와서 전류가 일로 폐쇄로를 개념하면 전류가 일로 나가는 쪽이니까 양이온이 나가는 쪽이니까 양이온이 나간다. 전류가 나간다. 그러면 이놈을 우리가 막 양극을 하자. 이렇게 합의를 봤어.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자를 만들어내고 산화반을 일으키는 이극을 무조건 양극을 이뤄봐야 됩니다. 배터리 개념을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우리 고등학교 시절 제가 아까 말했듯이 힘이 센 금속을 양극이 됐어요. 힘이 센 금속. 남자가 양극, 여자가 음이다. 이래 보는 듯이. 그래 했는데 IUPAC에서는 전자를 만들어내고 산화반을 일으키는 양이온은 음극을 한다. 양이온이 음극을 하니까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이극을 우리는 양극을 하자. 그래서 산화반을 일으키고 부식이 일어나는 이극을 양극으로 한다라고 합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항상 양극이 힘이 약하다. 양극이 부식된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양극이 오히려 부식되는 것이 양극이다. 이래 봐요. 배터리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들어가보면 전부 다가 아직도 양극을 음극이다. 힘이 약한 것이 음극이다. 힘이 센 이놈이 양극이다. 이래야 됩니다. 그거는 옛날 고전적 개념이고 도선 중심으로 하는 얘기고 우리는 전기화학을 하는 것은 이 용액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용액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산화반응이 일어나는 쪽을 무조건 양극이다. 이래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산화 반응을 이야기할 때 우리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산화라는 개념은 산소하고 철하고 예를 들어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FE가 된다. FEO가 된다. 요쪽을 가는 게 뭡니까? 여기 산화죠. 산소를 받아들이는 게 산화 아닙니까? 그럼 산소를 버리는 거.
버리고 산소를 버리고 요로 가는 것이 환원이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요것도 하나의 산화화하는 개념이지만 여기서 산화화하는 뭡니까? 전자를 만들어내느냐. 전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산화다. 그 다음 여기서는 전자를 받아가지고 산소하고 물하고 전자를 받아가 수산화 이온이 되는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이놈을 우리가 환원이라. 산화화. 개념을 그 산소에 대한 산화화 반응을 있지만은 요 전자를 생성하느냐 전자를 만들어내는 반응과 전자를 소비하는 반응 두 가지를 갖고 전자를 만들어내는 반응이 산화고 전자를 소비하는 반응이 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자를 만들어내는 이 반응은 바로 부식이다. 산화다. 전자를 소비하는 반응은 환원이다. 바로 방식이다. 녹이 안 쓴다. 부식 반응은 방식이니까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야기했듯이 항상 우리는 힘이 약한 금속이 부식이 된다. 힘이 약한 금속이 양극이 된다. 힘이 강한 금속이 음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터리 개념하고 반대를 하면서 꼭 생각하시고 그걸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남자를 양극이다. 여자는 음극이다. 힘이 약한 금속이 여자가 힘이 약하니까 여자를 음이라고 한다. 남자는 힘이 세니까 양극이다. 이래 보는데 그거는 배터리 개념이고 우리는 전기화학을 하고 부식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부식이 일어나는 쪽이 무슨 양극이다. 이래 봅니다. 여기도 한번 보시면은 자 구리하고 철하고 철보다도 구리가 힘이 세죠? 그럼 누가 음극이 됩니까? 힘이 센 구리가 음극이 양극이 동규씨 어떤 게 음극이 됩니까? 철하고 구리가 힘이 세죠? 구리가 음극. 구리가 음극. 그런데 배터리에서는 구리를 양극이 힘이 센 놈을 양극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힘이 센 걸 음극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철에서는 철이 전자를 내는 산화가 이렇게 그럼 전자가 이리로 가면 전류는 이어서 이리로 전류는 반대로 그러면 여기 있는 철이 전자를 내갖고 산화반을 일으키면서 철이 이온을 만드니까 철 이온들은 전부 다 음극을 가요. 여기 있는 음이온은 양극을 하겠죠. 그래서 구리와 철이 붙으면은 철이 전자를 내다가 산화를 하고 힘이 센 구리는 전자를 받아가 반응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요. 항상 힘이 센 금속과 약한 금속이 붙으면 항상 힘이 약한 금속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까? 힘이 약한 금속이 전자를 내놔. 힘이 센 금속은 전자를 먹겠다. 네가 전자를 내놔라. 나는 전자를 받아 먹겠다. 네가 내보다 힘이 약하니까 네가 전자 내놔. 나는 네가 내 전자를 받아 먹고 난 너가 쓰겠다. 힘이 약한 금속이 부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양육강식이 원리 아닙니까? 힘이 센 금속과 약한 금속부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구리하고 여기에 만약에 철이 아니고 여기에 만약에 그 뭡니까? 금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이. 누가 이기겠습니까? 금이 이기겠죠? 금이 당연히 이기죠. 금이 그럼 음극이 되고 또 구리가 양극이 되고 부식될 수 없어요. 힘이 센 금속과 약한 금속이 붙으면 항상 그렇게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결정되는 거예요. 다 같이 플러스 될 수 없습니다. 사회적인 야 우리 부식되지 말고 니하고 내하고 사회적인 되고 니 같이 양극이 되자. 또 같이 음극이 되자. 절대 불가능. 무조건 하나는 양극이 돼야 되고 하나는 음극이 돼요. 하나는 양극이 되고 하나는 음극이 돼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저기 해수에서만 말씀하셨는데 예. 뭐 일반 다른 뭐 액체라든가 뭐 물 이런 거에서 똑같이 가지고 예. 그거는 이제 반응이 크게 나눠가지고 참 좋은 말씀하신. 제가 요 이야기하는 이게 요 해수 아닙니까? 해수가 아니고 산성용액 또는 알칼리용액 pH에 따라서 수소이온 농도에 따라서 산성용액에서는 우리가 수소를 발생하지 않습니까? 산성용액은 수소를 발생하면서 또 용존산소 하나가 같이 있다. 그러나 그래도 마찬가지로 하는 반응과 산화 반응은 똑같이 있다. 단 그 차이점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으나 여기 아까 참 좋은 말씀하신 산성용액에서는 여기 있습니다. 아까 저 질문하신 그 한번 보시죠. 요 내가 지금 요 H 수소가 요 있는데 수소가 요 금속 중에 랭킹 중에서 수소를 발생하는 요 수소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이 뭐냐면은 요 네르드스도 그 사람이 이온화 에너지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수소를 가지고 0볼트 요걸 0볼트라 그러고 요 내려가서 요 수소가 여기고 여기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부 다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내려서도 마이너스가 구리부터 저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보다도 힘이 센 금속, 수소보다도 이온화 에너지가 크고 그 다음에 수소보다도 이온화되기 어려운 그 이온화 경향이 적은 구리나 이런 구리는 말이죠. 이
옛날 부식 시험에 나왔습니다. 구리는 수소보다도 랭킹이 높죠. 요런 금속들은 수소보다도 랭킹 요나기에 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리를 염산용액에 담가면 구리를 염산에 담가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야 금속은 염산에 담가면은 수소를 발생하면서 부식을 한다 이래 되거든요. 수소를 발생하면서 부식한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수소보다도 랭킹이 낮은 요나기냐의 큰 이런 수소보다 낮은 이런 금속들은 염산에 담가면 수소를 발생하면서 부식이 나는데 구리는 수소보다도 랭킹 하는 이겁니다. 이기 때문에 구리를 염산용액에 담가면은 부식은 일어나는데 수소는 발생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만큼 자기 모이는 금속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수소보다도 힘이 세기 때문에 수소가 발생하도록 나는 놔두지 않는다. 나 수소 발생하면서 나 부식 안 한다. 그래서 금속 중에 다음 금속 중에서 수소를 발생하지 않는 염산용액에 침지했을 때 수소를 발생하지 않는 금속은 무엇인가 물으면 생각해. 야 구리가 수소보다 랭킹 한 개 위다. 그럼 구리는 염산용액에 침지해도 수소 발생. 구리를 염산용액에 담그면 부식은 일어나는데 구리.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부식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금속 표면에 무수히 많은 양극 끈극이 있다 했죠. 대표적으로 양극이 있고 구리에 양극 끈극이 있다 봅시다. 그러면 구리에 있는 양극에서는 구리가 전자를 해가지고 산화를 할 거예요. 구리 표면에 많은 양극 끈극이 있다 한다면 그럼 음극에서는 무엇이? 음극에서는 하는 말이 일어나야 되겠죠. 음극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막 수소를 발생하는 염산용액의 경우에는 수소이온이 전자를 받아가 수소가스를 발생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염산용액에도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에다가 수소이온에다가 전자 4개를 받아가 2H2 물이 됩니다. 요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구리를 산성용이 담갔을 때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느냐? 구리는 안 일어납니다. 구리는 요 반응은 수소 발생만 안 일어납니다. 왜? 자기가 랭킹이 수소보다도 높기 때문에 수소 발생은 안 하고 요 반응에 의해서 발음만 해요. 요 반응이 일어난 전자를 소비하니까 구리가 산화를 하고 요 반응이 일어나면서 구리도 염산용액 부식을 합니다. 하는데 수소 발생하는 부식은 아니란다. 수소는. 왜? 수소가 랭킹이 구리가 수소보다 랭킹이 위. 그래, 요런 금속들은 철이나 아연, 니켈 이런 금속들은 수소보다 랭킹이 아래이기 때문에 요 반응 수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참 이게 학생들한테 재밌는 문제인데 수소 발생형 부식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내일 김정인 교수 수업하면서 강의 부식 특성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는데 오늘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수소 발생을 하는 부식이 있고 수소를 발생하면서 부식하는 게 있고 수소를 발생하지 않는 부식이 있어요. 염산용액에서. 그 수소를 발생하는 것은 요 랭킹이 위 구리는 절대 수소 발생 안 해요. 요 수소보다 아래 있는 놈들은 전부 수소 발생. 아무래도 수소 발생을 전자를 갖다 두 개를 소비하고 여기도 전자를 많이 소비하면은 구리가 전자를 많이 내놔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 부식은 훨씬 부식이 잘 일어나요. 이런 금속들 수소까지 발생하니까. 그런데 구리는 수소 발생 안 하고 요 반응만 일어나니까 전자를 소비하는 반응이 적으니까 부식 속도가 구리는 염산용액에서 수소를 발생 안 하고 요 반응에 의해서 부식이 일어나니까 부식 속도가 낮다. 그리고 염산용액에서도 수소를 발생하면서 부식이 일어난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부식 속도가 높은 게 아니고 염산용액에서 이 반응에 의해서도 훨씬 부식의 전자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이 염산용액에 녹아 있는 산소에 의한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고적으로 오늘 질문이 나와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수소를 발생하는 부식과 수소를 발생하는 부식이 있다. 염산용액에서 요 관계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한번 봅시다. 쉽게 말해서 보면은 요 전지 아닙니까? 요 전지. 요 플로키노 요 플러스. 요 플러스 요 마이너스 한 것은 말이에요. 요 마이너스 여기서 아이언이 볼타 전지입니다. 건전지
이 시계 들어가는 이 시계 들어가는 이 시계 여기 시계 이 시계 들어가는 건전지 1.5V짜리 전전지 맞죠? 요것도 건전지 1.5V짜리 전지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요 보면은 요 플러스 마이너스 있는데 요 볼트키는 게 플러스입니다. 요 플러스가 요는 건전지 개념, 배터리 개념인데 여기는 플러스고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에서 아이언이 전자를 내놨습니다. 건전지에서 전자를 내놨습니다. 전자를 내놨는 요것이 우리가 부식을 공간에 요 전자를 내놔는 산화반응이라면 이걸 뭐라 해야 됩니까 실제로? 양극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배터리에서는 이걸 응극을 해요. 요걸 플러스 여기 응극이고 여기 응극인데 반응 반응이 일어나면 응극인데 우리는 배터리에서는 이걸 플러스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그 개념이 반대dak하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은 아인하고 철하고 또 연결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기 하면은 아연은 산화반응을 일으키면서 전자를 내놨습니다. 그럼 아연이 우리가 전기화학적으로 이야기하고 부식을 개념한다면 이게 양극이고 철이 음극이고 위에 개념을 이야기하면 이는 양극이 이거 음극이 이는 도선 중심으로 배터리 그게 반대dak하는 걸 꼭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제 보면은 예, 철판 표면에 양극 음극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물방울이 있어서 요 안에 양극 음극이 있다 가정한다면은 양극에는 산화반응이다. 그 다음 음극에서는 전자가 요로 가서 여기서는 요런 반응 반응이다. 그죠? 그래서 물방울이 있어야만이 부식이라는 이유는 요 물방울 안에 여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는 무엇이 있어야 부식이라는 겁니까? 여기에는 전해질. 여기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동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일이 또 차이거든요. 양이온은 음극으로 음이온은 양극으로. 그걸 머릿속에 있어요. 그 양이온이 음극을 간다는 것 때문에 그 1954년 IUPAC에서 양극의 산화반응하면서 이온이 만들어지면 그 이온들이 음극을 간다. 양이온은 음극을 가야 됩니다. 양이온이 양극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이온은 음극을 가고 음이온은 양극. 물에서. 그걸 항상 머릿속에 해야 돼요. 양이온은 음극, 양이온이 음극을 왜 가느냐?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요 안에는 물방울 안에는 여기는 전해질입니다. 이 안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어가지고 양이온은 여기 만들어진 양이온은 음극을 가고 여기는 음이온은 또 양극. 그래서 부식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 전류의 흐름을 정의할 때 아까 도선에서는 전류의 흐름이 뭡니까? 도선에서는 동기씨 도선에서 전류의 흐름이 뭡니까? 도선에서 전기가 출신들이 야 전기가 뭐고 전류가 뭐고 전류가 뭐냐고 물으면 전기가 출신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바로 전자흐름의 역방향을 전류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러면 용액에서 전류는 안 됩니까? 용액에서 전류 안 됩니까? 전해질 속에 용액에서 전류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액에서는 아십니까? 도선에서는 전자흐름의 역방향이 전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용액에서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지 않습니까? 이온이 있거든요. 이온이. 물속에는 이온이 있을 뿐 이온의 흐름을 전류라 합니다. 이온의 흐름. 용액에서는 이온의 흐름. 그러면 이온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또 이야기하면 양이온은 음극으로 음이온은 양극. 그것이 바로 전류의 흐름이다. 이래야 그 도선하고 반대. 도선은 전류의 흐름은 전자의 흐름은 역방향의 전류다. 용액에서는 이온의 흐름입니다. 이온의 흐름입니다. 양이온은 음극으로 음이온은 양극. 그게 바로 전류의 흐름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온 본 적 있습니까? 나 이온 본 적 없습니다. 물속에서 바닷물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까? 이건 무슨 이온들이 있습니까? 나트륨 1가 이온이고 CL 이온이 있죠. 이런 이온들. 이런 이온들, 바닷물 속에 이런 이온들은 전기를 안 통할 때는 이런 이온들은 저끼리 사이좋게 이놈들이 저끼리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저끼리 붙어 있습니다. 할 일이 없어가 붙어 있는데 그러나 이런 양이온과 음이온들은 말이죠. 외부에 전기만 딱 걸어주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은 평생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나트륨 이온은 나트륨 이온 뭐있어? 나트륨 1가 이온 플러스 전자를 내놔. 이게 나트륨 이온 아닙니까? 양이온이죠. 그 양이온은 이온들은 항상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온들은 불안정합니다.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이온들은 항상 인위적으로 나트륨이 전자를 내놔서 이온이 됐지만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전자를 받아 먹어가지고 자기는 나트륨 원자로 안정된 원자로 되돌아가려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항상 불안합니다. CL 이온도 마찬가지로 불안합니다.
그러나 바닷물에서는 누구 없으니까 막 우리 사회적인 플러스하고 니는 플러스고 나는 마이너스니까 같이만 붙어있자. 할 수 없이 붙어있지만 양쪽에서 양극 음극이 누가 전화를 딱 걸어주면 그때부터 생각이 다르잖아요. 이제 우리 헤어지자. 나는 양이오니까 나는 양이오니까 나는 음극을 가야겠다. 니는 음이오니까 나는 양극을 가야겠다. 다 음극이 양극 돌아가. 그러니까 양이오는 음극으로 음이오는 양극 돌아가. 그 자체가 전류의 흐름이에요. 도선에서는 전자 흐름, 물에서는 뭡니까? 이온의 흐름. 이온의 흐름이 전류다. 이렇게 봐요. 이온의 흐름이 전류다. 이온의 흐름이 전류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물방울 안에도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고 양이온은 음극으로 음이온은 양극으로 가는 거예요. 갖고 있습니다. 물방울이 이었으면 부시가 안 납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양극과 음극을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아까 건전 이야기고 그 양극과 음극. 그래서 산화라 하면서 전자를 내놔는 게 산화고 전자를 소비하는 반응이 환음입니다. 환음이 일어나면 바로 방식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총괄 반응을 한번 보시죠. 총괄 반응 이거 중요해요. 보면은 철이 이제 처음에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서 철이 가이온이 되고 음극에서는 수산이온이 만들어지죠. 만들어지면은 총괄 반응에서는 철이 산소하고 물하고 하는 FeOH2가 일단 됩니다. FeOH2가 수산화 제1칠이 되고 수산화 제1칠이 또 물하고 산소하고 물하고 하니까 수산화 제2칠이 된다.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것이 뭐냐 하면은 약간 붉은 녹이죠. 붉은 녹. 요것도 수산화 산화 제2칠이 붉은 녹인데 붉은색을 띱니다. 요게. 그런 식으로 과정을 되는 겁니다. 요거 마찬가지요.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이 자,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습니다. 양이온은 어디로 갑니까? 양이온은 음극. 물 전기분리하면 양이온은 음극. 음이온은 양극. 그리고 여기에서는 전자 흐름이 전류지만 용액 속에서의 용액 속은 어떤 책에 나십니까? 이 용액의 여기다. 용액에도 전자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도선을 통해서 흐르지 전자가 물 속에 헤엄쳐갈 수 있습니까? 물 속에서는 무조건 이온밖에 없어요. 양이온과 음이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전해질과 비전해질 말이 있죠. 전해질은 뭐고 비전해질은 뭐냐? 전해질은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이다. 비전해질 전기를 안 통하는 물질이다. 사탕, 소금물, 설탕물 이건 전기 안 통한다. 그럼 비전해질이다. 소금물 전기 잘 통한다. 안에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염산, 황산, 액 전부 다 전기 잘 통하죠. 이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을 비전해질, 강전해질이라고 그러죠. 전기를 안 통하는 물질을 갖다가 약전해질 또는 비전해질 이래야 돼요. 전기 안 통한다. 전기를 잘 통한다, 못 통한다. 그게. 그래서 항상 양이온은 음극으로 음이온은 양극을 갖다. 요 논리를 갖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요 놈이 양극이 돼요. 만약 이름을 음극을 해버렸다면 배터리 개념을 도입하면 배터리 하는 사람들이 항상 보면 충전만 이야기하거든요. 말이 안 맞아요. 저거 해말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양극을 가도 양이온이 양극을 갖다 말이 됩니까?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양이온은 음극하기 뜬 거. 충전할 때는 그걸 또 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배터리를 하는 것은 방전, 배터리가 일을 할 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충전은 별개 문제입니다. 여러분 밤에 여러분들 충전 쬐 꼽아가지고 배터리 충전하는 거 아십니까? 그거는 나중에 우리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하나의 그 리튬 원자를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배터리가 우리 휴대폰을 쓸 때 휴대폰 친구들과 통화를 할 때 그때 배터리가 일을 하거든요. 배터리가 일을 할 때 그때가 방전인데 그 방전할 때 리튬 양이온이 들어가느냐? 리튬 양이온은 음극을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양이온은 음극이다. 음이온은 양극을 간다. 이 말이 맞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밑에 이야기는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야기가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가지고 그 IUPAC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야기 전류가 전기 그런다 이걸 하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양이온은 음극을 양이온을 만드는 극이 양극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양이온을 만들어야 된다.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쪽이 양극이다 이렇게 막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양이온, 음이온을 한번 생각해요. 양이온이 뭐고 음이온이 뭔가? 나트륨이 원자로 녹아. 우리가 원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원자 핵 플러스 전자 아닙니까? 그렇죠. 원자를 하는 전자 플러스 전자입니다. 그런데 나트륨이 원자 번호가 11호입니다. 원자 번호 11호 나트륨은 양성자가 11개, 전자가 11개 있는 거예요. 나트륨이 원자 번호 11호. 그럼 나트륨이 이렇게 돌고 있는 전자수가 11개. 그런데 나트륨 이온, 나트륨 1가 이온, 양이온은 뭡니까? 나트륨. 양이온은 양성자가 11개. 아까 나트륨은 양성자 11개, 전자가 11개, 이온은 나트륨 1가 이온은 양이온은 양성자가 11개다. 전자는 10개밖에 안 됩니다. 왜? 아까 이런 식으로 나트륨 요놈이 전자가 11개인데 요놈은 전자 한 개를 잃어버렸죠. 전자 한 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요놈은 전자가 10개밖에 안 됩니다. 요건 11개. 나트륨 원자는 11개인데 나트륨 1가 이온은 전자가 10개 전자가 10개고 전자 한 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트륨 1가 양이온은 전자가 10개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이온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플러스 양이온 플러스 이온들은 전자를 잃은 상태다 이런 겁니다. 전자를 잃은 상태다. 전자 한 개 잃었다. 그럼 염소는 염소의 원자 번호가 17번이거든요. 그 염소가 17번이면은 양성자가 17개, 전자가 17개, 염소가 원래. 그런데 염소 음이온, 염소 1가 음이온은 뭐냐? 염소하고 염소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염소. 그럼 염소는 전자가 17개인데 염소 1가 이온 뭐냐 한번 보세요. 염소 이온은 양성자가 17개인데 전자는 위에보다도 염소보다도 전자가 한 개가 많은 18개. 전자 한 개 많습니다. 음이온은 여분의 전자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전자 음이온은. 그러니까 음이온은 전자를 이긴 전자가 18개. 그러면 음이온은 전자를 많이 가진 상태고 양이온은 전자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양이온은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전자가 한 개 부족하니까 언젠가는 전자를 받아가지고 전자를 받아먹고 자기는 원자로 되돌아가는 하는 본능이 있겠죠. 그럼 음이온은 전자를 많이 가 있으니까 전자를 버리는 자기는. 버리고 이 음이온은 말이죠. 음이온은 전자를 버리고 안 되는 원자 되돌아가는 거예요. 전자를 한 개 버리. 그럼 버리는데도 아무데나 버릴 수 있습니까? 절대 전자를 버리거나 받는 것은 용액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결국 그 금속 계면에 가가지고 전자를 버리든지 받든지 해야지. 용액 속에서 용액 속에는 전자도 없고, 그러니까 전자가 있는 곳은 금속 계면에 있으니까 금속까지 헤엄치고 가야 된다. 양이온은 금속 계면까지 헤엄치고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전자를 받아가지고 나트륨은 전자를 받아가지고 안 되는 원자로 되돌아가야 되죠. 그 염소이온은 계면에 가서 전자를 버리고 금속에 가서 버리고 안 되는 원자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양이온은 항상 양이온이 왜 음극을 가려고 하면 전자가 있는 곳은 음극에 전자가 있기 때문에 양이온은 음극을 가고, 그러면 음이온은 왜 양극을 가느냐? 양극에 가야만이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 쪽이 양극이기 때문에 양극에 가서 전자를 버릴 수 있다. 양이온과 음이온은 그런 본능이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양이온과 음이온. 양이온은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다. 음이온은 전자를 받은 상태다. 이렇게 항상 시작하는 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번에 우리가 이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후쿠시마 원전 이번에 물을 방류하지 않습니까? 방류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가서 해양 오염수 때문에 부산에 자갈치상의 생선이 지금 판매가 줄어들고 해가지고 자갈치 가면 말이에요. 지금 4만원에 사면 만원을 갖다가 내줍니다. 4만원 사면 만원을 갖다가 동급 환불 주면 말이죠. 그가 4만원 사가지고 다른 거 4만원, 만원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5만원 사면은, 5만원만 사면은, 5만원 사면 2만원 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갈치 가면 줄을 씁니다. 나중에 이사회가 자갈치 가서 회를 한 무이 되는데 5만원 사면 2만원 내줘요. 그렇게 3만원 사면 만원 내줘요. 그래 가게 사가지고 가정주부들 오가면 먹고 줄 서가지고 만원 2만원 받을 줄 서가 있습니다. 진짜 보면 10월 말까지 하네. 10월 말까지. 그래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한다 해가지고 그래 하고 있는데 우리 내 고등학교 친구가 부산 수대 어로과 시군과가
그 교사가 같은 데가 정년한 친구가 있는데 물어보면 아무 관계 없어. 아무 관계 없어. 일본에서 말입니다. 그 방사능 오염수 그거 정제를 해가지고 배출하는데 그거 아무 관계 없어. 오염수 관계 없어. 그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나면은 방사능 오염 여러분들이 중수소, 삼중수소 말 들어봤죠? 중수소, 삼중수소. 그 중수소, 수소는 말이에요. 수소는 원자는 1번 아닙니까? 가장 가볍죠. 수소가 보통 보면 1이 있고 1이 있고 H12가 있어요. 이게 일반 수소고 이게 중수소, 삼중수소는 주성자가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그 무게가 더 많이 나갑니다. 중수소라고 하면은 H2가 물은 우리가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이게? H 6g 더하기 산소 16g 더하면 이게 18g 아닙니까? 일반 물은 18g입니다. 그런데 물은 중수소 일반 무게는 18g인데 중수소는 H2는 H12가 이게 2 플러스 4가 되고 산소 16g 나오면 이것이 요 4가 되니까 요거 되면 약 한 20, 물 무게가 분자량이 20g. 중성자가 한 개 더, 수소에 중성자가 한 개 더 붙는 게 중수소입니다. 두 개 붙는 게 삼중수소입니다. 이런 물이 무겁다. 물이 무겁다. 그 중수소가 들어가 있는 물이 방사능 오염수에 있다 해가지고 좀 야단도둑이고 옛날에 부산에 수돗물이 안 좋아가지고 기장에 바닷물을 끓여들여가지고 물을 바닷물을 때려가지고 삼투압원리 해가지고 민물을 만들어가지고 기장 쪽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려고 그랬는데 대부분 분들이 와가지고 기장에 고리 원전이 있다 보니까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놈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0이 돼야 되는데 이게 1이 있다, 2가 있다 해가지고 중수소, 삼중수소가 오염됐다 그래가지고 결국 기장에 수돗물도 공급만 하고 지금 중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아주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기장에 바닷물도 끓여가지고 민물도 담수를 못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라 이거 물에는 아주 미량의 중수소가 있답니다. 그래 그 중수소 그거는 극미량이고 어디든 존재하기 때문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 나간 앞에서 그 물이 그렇게 이렇게 오염돼가지고 그 우리 인체 해로운데는 전혀 없답니다. 너무 힐때가 관계 없네요. 일본에서 무지막지로 그걸 바닷물에 버리겠으면 다 정죄가 버리는데 우리가 건너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중수소, 삼중수소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후쿠시마 원전 한가 고리 원전에 가면은 바닷물이 무슨 일을 합니까? 열강에 수증기를 갖다 냉각시키는 그 역할을 갖다 합니까? 그리고 그 물이 만약에 방사능에 오염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물은 그 수증기를 갖다가 원자력 발전을 돌린 수증기를 갖다가 바닷물로 가가 냉각시키가 바닷물이 나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 물이 방사능에 오염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상관없어요. 방사능 오염 안 됩니다.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고리 원전뿐 아니라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은 간접 가열식이에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은 직접 가열식이에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한 거, 올해 폭발한 거는 바로 그 중수로에서 원자로에서 가열된 물이 바로 넣어가지고 그 가열된 수증기가 나와가 바로 스팀 터빈을 바로 돌리고 그렇게 그 물에는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그 폭발을 했기 때문에 그 물이 바닷물에 들어가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그래 나왔지만 우리나라는 원자로에서는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이 깨끗한 물을 한 번 더 데워요. 그리고 깨끗한 물을 데워 깨끗한 물 수증기가 나와가지고 터빈을 돌리기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될 이유가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 우리 일본은 직접 가열식이고 우리나라는 간접 가열식이고. 그래 우리나라가 훨씬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리 원전에서 바닷물을 끓여 들어가 민물 만들어 먹으면 중수소, 삼중수소 있어가지고 안 된다 하고 데모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들어보니까 아니었습니까? 우리나라 전국에 전문 데모거든요. 있어요. 전문 데모거든요. 어가지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 협상하는 돈 내놔. 돈 주면은 데모 안 하겠다. 전문 데모거든요. 전국에서 오가지고 그래 협상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 그래가지고 그 기장에 담수 만드는 장치도 지금 수업돼 있다. 민물 만들다 얼마나
제가 볼 때는 아십니까? 바닷물거리가 삼투압을 해가지고 민물을 만들면 오히려 그 미네랄만 좀 넣으면 그게 훨씬 우리가 이 수돗물 오염된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내가 볼 때. 근데 그 물을 못 만들게 했습니다. 그건 무슨 방사능이 오염된단 말입니까? 한 관계없죠.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동일강 표면에 양극이 생성됩니다. 동일강 표면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미크로셀, 무수히 많은 양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금속의 성질이 전혀 다른 연화 에너지가 다르고 산화되기 쉬운 금속과 산화되기 어려운 금속이 각각 붙으면 양극이 우리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동일 강판, 우리가 부식되는 건 동일 강판이 부식되지 않습니까? 동일 강판이 부식이 되는 것은 동일 강판 표면에 무수히 많은 양극과 음극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 무수히 많은 양극과 음극 중에서 양극하고 음극 사이에 미세한 전이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미세한 전이차가 발생해서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 부식을 하고 음극이랑 반응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식이 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양극 계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크로셀을 하는 개념인데 부식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일강 표면에도 무수히 많은 양극근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뭐냐? 왜 양극근이 존재하느냐? 양극근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식기를 하는데 양극근이 왜 존재하느냐? 그걸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동일 금속 표면에 양극과 음극의 존재 이유. 동일 강판의 금속 표면에 양극과 음극이 존재하여 부식 발생의 원인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양극과 음극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금속 성분의 불균입니다. 금속의 성분에는 철과 탄소 외에 여러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성분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 때문에 양극과 음극이 존재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이게 강판이다. 이 강판이다. 그래 이거 강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듭니까? 철을 우리 순철을 뽑아가지고 거기다가 탄소를 제거한 다음에 여러 가지 성분을 넣지 않습니까? 크롬, 망강, 황이 여러 금속을 미량을 넣어가지고 원하는 금속을 만듭니다. 만들면 롤러가 확 지나가면서 철판을 만들죠. 두껍게 얇게 강판을 만들어준다. 어떤 건 두꺼운 철판도 만들고 얇은 철판도 만듭니다. 그러면 롤러가 이게 지나가면서 이 철판이 만들어지더라도 이 표면에는 성분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철이 많은 데가 있고 크롬이 많은 데고 망간이 조금 많은 데고 적은 데 여러 가지 성분이 불균을 해야 돼요. 그런 성분이 불균을 하니까 그 불균에 의해서 표면에 아까 양극근이 존재할 수 있다. 양극근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분이 좋은 데는 내실성이 좋은 금속이 좀 많이 있는 데는 음극이 될 것이고 산화되기 쉬운 금속이 있는 데는 양극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금속 성분의 불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속은 이게 이제 설명을 해도 요거 그래 여러분들이 알 것이 요거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한 읽어보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금속 성분의 불균입니다. 다음에 하나는 보면은 응력의 불균. 금속이 가공 중이나 구조물로 이용될 경우에 응력, 인장 또는 압축 응력 이 응력이 불균일하게 분포될 수 있어요. 표면에. 그래서 응력이 있기 때문에 양극이 존재할 수 있다. 응력 집중부는 양극이 되고 응력이 없는 곳은 응극이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응력이 있던 불균일하다. 롤러가 들어가면 철판이 만들어지면 아주 미세하지만 응력을 많이 받은 부분이고 응력을 적게 받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주 미세하게. 그것을 양극이 존재하는 거죠. 그다음 조직의 불균. 금속 표면에는 열처리, 성분에 따라서 조직이 달라지며 이들 조직이 혼재하여 있을 경우 양을 가지는 조직과 음극이 되는 조직이 존재할 수 있다. 조직. 금속에는 조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멘타이트 조직, 펄라이트 조직, 페라이트 조직, 오스타나이트 조직, 마르텐사이트 조직 여러 가지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 열 처리를 할 때 이게 강판을 여러분들이 포석에 가서 그 견학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강판 만들 때 냉각수 물을 쏴죠. 물을 쏴서 로로 확 지나가면 왔다 갔다 하면 이래 할 때 그게 냉각되면서 조직이 이렇게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조직이 불균형이 일어나가지고 또 양극이 표면에 존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표면 상태의 불균형. 금속 표면이 오목볼록이다. 금속 표면에는 예를 들어서 금속 표면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세하게 응력을 가해도 금속 표면은 말이죠. 금속 표면에는 이렇게 안 이렇습니다. 선별한 전장행위를 보면은 표면에 항상 이렇게 오목볼록이 있습니다. 오목볼록.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기 중에서 공기가 산소가 공급되면 대기 중에서 요 볼록히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산소가 많이 빨리 공급되기 때문에 이놈이 음극이 되고 들어간 부분에 산소가 늦게 들어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양극이 되고 음극, 양극, 음극, 양극, 음극, 양극 이런 식으로 해서 표면 상태가 오목볼록이 되면은 부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 서울 신무에 가서도 표면을 아십니까? 표면이 아주 매끄럽게 하면은 부식이 적게 나요.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부식이 심하게 돼요. 왜?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선명하게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산소 전달, 산소가 산화막이 형성되는 부분과 산화막이 형성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 상태의 불균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의 불균형. 표면의 오염이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원인으로 표면의 양극 진전을 이게 뭐냐면 환경 상태의 불균형은 지금 이렇게 나중에 우리 다음 내일날 모레 수업에 또 놈이다만 땅 집안이 있으면 땅에 이렇게 강파일이 있습니다. 강파일이 있는데 여기에는 일부가 여기 일부는 진흙이 있고 여기에는 모래흙이 있으면은 모래하고 진흙이 존재한다면 진흙이 존재하는 곳에는 산소가 공급이 안 됩니다. 그러나 모래는 통기가 잘 되겠죠. 모래는 건조합니다. 이게. 건조하니까 통기가 잘 되게 산소가 공급돼가지고 여기는 아주 건조해가지고 산화막이 형성되고 진흙이 있는 데는 산소가 공급 안 되니까 산화막이 형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음극이 되고 이러면 양극이 이렇게 환경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럼 동일강 표면의 부식이 일어나는 원인은 동일강 표면의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양극이 있기 때문에 양극에서는 부식이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종류가 크게 나눠 5가지입니다. 자, 크게 나눠 5가지. 주한씨 크게 나눠 5가지. 첫 번째 뭐였습니까? 5가지요. 5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동일 표면에서 양극 음극이 존재하는 이유. 처음에 최고 문제가 뭐였습니까? 성분의 불균일 있었죠? 네. 성분의 불균일, 그 다음 뭡니까? 응력의 불균일, 조직의 불균일, 표면 상태의 불균일, 환경의 불균일. 대표적으로 저런 원인에 의해서 표면에 양극 음극이 존재한다. 그래서 표면에 부식이 일어난다. 우리당 금속이 양극, 철하고 아인하고 붙으면 누가 양극이 되느냐 하면 뻔한 답이 나오는데 동일반 표면에서 양극 음극이 존재가 부식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면에 여러 가지 환경의 불균일 이런 5가지 대표적인 원인에 의해서 표면에 양극 음극이 존재하게 됩니다. 머릿속에 항상 이해야 됩니다. 예. 이거 시험 논다 시험. 내가 학교생들이 시험 내 시험.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니까 동일반 표면에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습니다. 동일반 표면에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는데 원인에 의해서 여러 가지 5가지 원인에 의해서 양극과 음극이 존재하면은 양극에서는 산화반이 일어납니다. 산화반. 또 음극에 반응반이 일어납니다. 그 산화반이 일어나면 전자를 해가지고 이 전자는 일로 음극을 가는 거죠. 음극을 가고 여기에는 전해질이 있으니까 양이온은 음극으로 가고 음이온은 양극. 도수가스의 전류 흐름은 전자 흐름이다. 용액가스의 전류 흐름은 이온의 흐름이다. 양이온은 음극으로 음이온은 양극으로. 바로 그 자체가 전류입니다. 전류. 항상 우리는 도선을 중시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용액을 중시하기 때문에 부식은 용액 아닙니까? 용액에서 부식이 일어나니까 용액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이온은 음극으로, 음이온은 양극으로. 그것이 전류다. 양극에서 부식이 일어난다. 배터리를 하는 사람들은 도선을 중심하기 때문에 전류가 나가니까 나가는 쪽이 양극이다 이러면 저거는 그걸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배터리하고 다릅니다. 오늘 아시죠? 자, 전해질 용액 아까 그 말씀드린 이제 보면은 중성 용액에서 아까 일하는 반응을 이야기해. 중성 용액에서는 양극에서는 전자를 해난다. 음극에서는 용존소가 반응 반응에 수산화 이용이 된다. 그럼 이것이 1차, 2차, 3차. 요것을 여러분들이 요걸 한 번 더 정확하게 메모를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면 전자를 해나면 음극에서는 전자를 받아가 반응 반응이 일어나는데 1차 총괄 반응 1차 철 이가이 되고 수산이 받아가 수산화 제1칠이 되고 두 번째 수산화 제1칠이 산소하고 물하고 바꿔가지고 수산화 제1칠이 되고 그 다음 수산화 제2칠은 다시 산화 제1칠 적색 FeO3 FeO 산화 제1칠 SeO4 이렇게 바뀐답니다. 그래서 이 철은 우리 일반적으로 철은 말이죠. Fe 가면
이 이가이온만 따지는데 여기 보면 이가이온이 아니고 이거 한번 보세요. FC 곱하면 이 3가이온. 요거는 이가이온, 요거는 3가이온, 요거는 철이 4가이온이에요. 철은 이가, 3가, 4가지 놈입니다. 그래서 4,3,4,4철 해가지고 흑색, 요거는 산화제1철 청색, 요거는 산화제1철 적색 이렇게.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녹은 우리가 보통 녹은 붉은 녹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녹은 붉다. 주로 산화제1철 또는 수산화제1철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녹을 오랫동안 녹색이 두꺼운데 안에 들어가면 때려보면 안에는 이 검은색도 있거든요. 그리고 검은색은 4,3,4,4철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녹은 금속에 따라서 녹의 색깔이 다 다르죠. 우리가 철은 이렇게 되지만 다른 금속들은 녹았습니다. 다른 것도 한없습니다. 산소를 받아다가 다 산화만이 유사하는데 녹 색깔이 다를 뿐이죠. 구리 같은 경우에는 푸른 녹, 청록 되고요. 은이나 아연 이런 거는 흰색을 띠고요. 알루미늄도 흰색을 띠고요. 흰색을 띠니까 보기는 형하지 않은지가 우리가 거부 반응이 없지만은 철은 붉은색을 띠다 보니까 우리가 거부 반응을 느끼고 보기 싫다. 녹물 저거 붉은 거 저거 막 보기 싫게 하고 녹이라 하면 항상 머릿속에 붉다는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우리 가 있는 거죠. 그러나 다른 금속도 다 녹이 있습니다. 단 색깔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녹 색깔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용액, 알칼리성이 산성 용액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산소를 내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음극에서는 수소 발생 반응하고 요런 반응이 아까 일어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 두 반응이 일어나면서 전자를 소비하면서 하는 반응이 일어나면서 부식되는 것은 수소보다도 이온화 에너지가 이온화 경향이 큰 금속, 고금속들이 이런 수소를 발생하고 일어나고 구리는 요 반응이 일어나면 부식이 일어나지만은 구리 표면에는 수소를 절대 발생하지 않는다. 왜? 구리는 수소보다는 랭킹이 높기 때문에 수소 발생보다는 자기가 한계가 높기 때문에 수소를 절대 발생 안 합니다. 구리야 수소 발생 안 하죠. 수소를 발생하는 것은 수소 0볼트보다 낮은 금속들이죠. 수소를 발생. 그 다음에 알칼리성 용액에는 이렇게 알칼리 되면서 부식이 난다. 알칼리 부식. 가성 치아되게 그걸 이야기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부식 발생 조건 이게 중요합니다. 자, 부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존재해야 되느냐? 부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양극이 있어야 된다. 음극이 있어야 된다. 전자 전도체가 있어야 된다. 전해질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폐쇄가 형성이 된다. 이 이야기. 요 5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부식이 발생한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양극과 음극, 금속 표면에 양극과 음극은 당연히 존재하죠.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습니다. 그럼 양극은 산화 반응이 일어납니다. 음극에서 반응 반응이 일어납니다. 양극은 있고 음극이 있는데, 자, 여기서 양극과 음극이 있는 건 있다 하더라도 양극에서 전자를 내나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그럼 전자는 요 금속을 이 금속 자체가 전자 전도체니까 일로 전자가 갑니다. 음극을 가면 전자가 갑니다. 그 음극이 전자가 도달했다. 음극이 전자가 도달하면 음극에서는 여기에 만약 이 바닷물을 한다면 바닷물 속에는 산소가 용존산소가 있고 물이 있고 있으니까 여기 온 전자를 받아가지고 수산화 이용이 되면 전자를 소비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요 반응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양극에서 전자를 내놔고 싶어도 음극에 전자가 왔다. 음극에 전자가 왔는데 이 물이 없다. 물이 없으면 이 반응이 일어납니까? 못 일어나겠죠? 안 일어납니다. 물이 없으면 이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전자를 소비하는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양극에서 전자를 낼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부식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전해질이 없으면 부식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무리 양극 음극이 존재를 해도 여기에 전자를 소비하는 전해질이 없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흘러가는 전류가 있어야 되고 전해질이 있어가 양이온은 음극으로 음이온은 양극으로 흐르는 전류의 흐름이 있어야 되고 또 여기는 물이가 산소가 있어가지고 수산 이온이 돼야만이 이 반응이 일어나야만이 부식이 일어나지. 요것이 요 물이 없다든지 또는 물 속에 산소가 없다든지 하면은 요 전자를 소비하는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양극과 음극이 있어도 부식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 조건이 양극과 음극이 있고 전해질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전도체는 당연히 있는 거죠. 따지보면 그 다음에 폐쇄로 이런 전체로 하나의 회로를 형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일단 뭐 여러분들이 쉽게 막 폐쇄로 이런 건 떠나서
양극 음극이 존재를 해도 전해질이 없으면 부식이 안 된다. 전해질이 없으면. 전해질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요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산소가 있어야 물이 있어야 되는데 산소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 속에 산소를 없애버린다. 물 속에 산소를 없애버린다. 그럼 부식이 나겠습니까? 아니랍니다. 그래서 보일러 같은 경우는 알칼리들을 높이가 피막을 형성하는 게 있지만은 탈기를 해가지고 물 속에 산소를 없애버립니다. 물 속에 산소. 물 속에 산소는 온도를 올리면은 물의 온도를 올리면 물 속에 산소가 많겠으면 좋겠습니다. 적어지죠? 적어집니다. 탈기. 물의 온도를 올리면 그 산소가 없어집니다. 물 속에 산소가 많으면 말이죠. 파이프 내면에 하면서 부식을 심하게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 상선에 배에 가면은 보일러에 물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보일러에 물을 넣어가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수증기를 가지고 기관실에 가가 뭘 하냐면 기름을 가열하고 또 시사실에 가서 선원들 밥도 해먹어야 되고 수증기가 밥도 해먹어야 되고 또 난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수증기를 씁니다. 그런데 그 보일러에 들어가는 물을 갖다가 가열을 몇 도까지 하면 한 80도, 90도 이상 가요. 가열한 물을 잡아내면은 그 가스게이트 탱크를 하는데 가스게이트 탱크 가열하면은 그걸 얼어나면 거기서 증발을 하면서 물 속에 있는 산소가 탈게 나갑니다. 나가니까 물에 있는 산소가 이 물이 거의 산소가 없는 거예요. 물에 용존산소 이걸 우리가 말하는 용존산소죠. 용존산소 이름을 없애버리니까 아무리 물이 있더라도 이걸 없애버리면은 요 전자를 소비하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100% 산소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산 시내 수도물 아십니까? 수도물에도 가능한 산소를 없애가지고 그 부식을 억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산소를 없애면은 부식이 안 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래 부식이 일어난 데는 양극 음극이 있어야 되고 전해질이 있습니다. 그 전해질을 갖다가 전해질이 없으면 부식이 안 난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부식이라는 반드시 물이기 때문에 물기를 건조만 시키면 부식이 안 됩니다. 건조시키면 부식이 안 됩니다. 참 물이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명체 존재하는 데 물이 필요하지만 부식을 일어나는데도 물이 존재하다. 그 물은 필요하기도 필요하고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물이 없어서 물이 못 살든지. 그러나 녹쓰는 데는 참 또 물이 아주 암적인 존재죠. 물만 없으면 부식이 안 됩니다. 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죠. yes. 그래서 여기서 또 우리가 보면은 이 반응이 안 나오면 이 전자를 내놔도 이 전자를 소비를 못한다.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전자 소비가 안 됩니다. 뭐 쉽게 말하면 공장 가서 물건 아무리 만들어내도 소비자가 물건 안 사면은 공장 망하는 거 아닙니까? 전자가 공장 가서 만드는 물건을 보면 되겠죠. 전자를 아무리 만들어내도 그 전자를 소비 안 하면 공장은 망하는 겁니다. 공장은 망한다 그러면 부식이 안 나는. 그래 용존산소. 용존산소에 대해서 우리가 가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꼭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용존산소가 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말한다. 물 속에 녹아있어. 대기 중에는 약 80%의 질소와 20%의 산소가 있으나 물 속에는 극히 적은 양의 산소가 녹아있다. 예를 들면 25도씨의 담수에는 약 8ppm ppm 단위를 꼭 명심하게 단위를 알아야 된다. ppm은 뭐냐면 밀리그램 per 리터. ppm. 우리가 그 공해 문제나 뭐 환경 문제 이야기할 때 이 여러 가지 이 ppm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물 속에는 상온 25도씨에서는 산소가 8ppm, 25도씨에서 8ppm. 단위가 뭡니까? 밀리그램 per 리터. 그 ppm 이거 뭐냐? ppm 하는 말은 ppm은 part per million. part per million. 이 ppm 이랬습니다. 100만 분의 1kg. 밀리그램 요게 밀리그램 1mg은 10의 6승분의 1kg 이 말이에요. 1mg. 그러니까 100만 분의 1kg이 밀리그램이지. 그래서 밀리그램은 밀리그램 per 리터인데 ppm 해가지고
물속에 산소가 약 8mg 들어있다 이 말이고요. 우리 ppm보다 적은다. 1 ppm은 10의 3성 10의 3성 ppb. 이 ppb 단위는 보통 보면 우리가 환경에서 ppb 단위도 많이 씁니다. ppm 단위도 쓰지만 ppb 단위도 많이 씁니다. 상식적으로 애들이 ppb는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단위역이 중요하겠죠.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다. ppm 단위는 밀리그램 퍼 리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물속에는 약 상온 25도씨는 8ppm의 산소가 있고 0도씨에서는 약 15ppm이 있다. 물속에 산소가. 물속에 산소가 적은 편이죠. 물산소. 그래서 여러분들 산소 겨울에도 우리가 밥 먹고 나서는 식당 가면 신물을 마셨다는 유명하다 아닙니까? 그러나 찬물 마시면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 산소가 많으니까. 무려 산소를 많이 마셔야 이 대장에서 아까 그 호기성 박테리아 대장에 산소를 많이 공급해줘야 여기 있는 호기성 박테리아가 활성화해서 악성 나쁜 박테리아를 유해균을 제압을 해가지고 설사를 안 하고 소화를 잘 시키는 말입니다. 산소를 많이 마셔. 산소가 많이 중요합니다. 그게 ppm. 그리고 또 산소는 여러분들 참 부산에도 우리 사는 그 수영장에 가보면은 비만 왔다 하면은 그 놀던 물고기가 떼죽음을 다는데 물고기가 떼죽음을 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 폭우가 쏟아지면은 그 땅 속에 유기물이 있습니다. 유기물들이 확 올라오면서 유기물들이 물속에 있는 산소를 다 잡고 유기물이 산화를 합니다. 물속의 산소가 이 8ppm 굉장히 적은 양 아닙니까? 이 적은 양의 산소를 갖다가 물고기들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물고기들이 숨 쉴 산소를 갖다가 땅 속에 있는 악시 나쁜 나는 그 유기물들이 올라오면서 유기물이 산화를 하면서 산소를 다 잡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숨을 쉴 수 있는 산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가 다 죽는 거예요. 바닷물에 적조 현상이 일하면 양식강에 그 비상 아닙니까? 비상돼가지고 물고기들이 떼주면 하지 않습니까? 적조일 하면은 그 플랑크톤들이 적조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 이상 번식을 해가지고 그놈들이 산소를 다 잡아먹고 산소를 다 잡아먹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물고기에 숨을 쉴 때 그 플랑크톤이 적조 그 플랑크톤이 아감이 붙어가지고 이 산소를 못 받을 막 그 질식에 그래서 또 물고기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강에 이런 물고기가 죽는 떼죽음 나는 산소가 참 극히 적은 양의 산소를 우리가 마시고 있는데 이게 참 산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 속에는 적은 양의 산소 있지만 대기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의 산소가 있다니까. 그래 지금 우리가 지구의 휘파락하면은 그 브라질의 아마존과 그 열대우림 뭐 동남아도 뭐 열대우림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지구의 휘파락 그러는 그 열대우림을 계속 개발해가지고 땅을 황폐시키면 열대우림이 사라지면 지구상에 산소가 20% 산소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뭐 15%에 넘어가면은 산소가 적어지면은 우리가 호흡하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 되면은 예상하건대 산소가 적어지면은 인류가 그 적은 양의 산소에 적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 되면 외계인처럼 얼굴이 이제 변하겠는데 이상한 형태 얼굴이 변할 것이다 이게 산소 부족. 그리고 옛날에 산소가 지금보다도 산소가 옛날에 좀 많았다. 그러니까 산소가 지금 아프리카 브라질의 열대우림을 자꾸 배내가 산소가 부족하면 우리가 산소 부족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에 적응해가지고 점점 이제 산소 적어도 살아가는 그 방안을 이제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찾느냐? 뭐 아주 해결하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임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지금 산에 가면 땅굴 파나고 노는 그게 뭡니까? 땅에 파고 하는 거. 두더지가 말입니다.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야, 두더지 줘놓으면 우리가 여러분들은 나 두더지 다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너무 그 텔레비에서 한번 봤지만 내가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두더지가 산에 땅에 파묻고 있는 두더지 그놈들이 한 평생 땅 속에 있으니까 눈도 태아되어 있고 그 뭐 몸도 털도 없어요. 저 두더지가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두더지가 있습니다. 산소가 굉장히 희락한 사람 같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산소가 없는 데서 두더지가 살아가거든요. 야, 이거 희한하다. 우리 동물은 산소가 적어도 지구상에 공기 중에 20%의 산소가 있어야 그 호흡을 하면서 사는데 이 두더지는 땅 속에서
거의 산소가 없는데 살아요. 그래서 그 세포를 조사를 해보니까 두더지 세포가 특이하다. 산소가 없어도 적응하는 그런 그 조직, 생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야 앞으로 그렇다면은 두더지를 연구해가지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뭔가 우리가 우리 생명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뭔가 만들어야 돼. 세포를 갖다. 언제 그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있다. 우리 동물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스파이더맨, 치고라는 게라든지 그것도 연구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두더지가 유일하게도 산소가 없는데 살아가는 생명체다. 그러니까 박테리아처럼 오히려 산소가 없어야 살아가는 현기성 박테리아 것도 있지만은 그 외에는 산소 없으면 못 사니까 산소가 아주 희박한데 살아가는 두더지를 어떻게 우리 연구해가지고 사람도 거의 적응하는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걸 하면은 약물을 갖다가 긴급시에 우리 질식하는 거 아십니까? 산소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심장이 안 뛰고 순간적으로 뇌세포에 산소 공급 안 되면 바로 사람 죽는다 아닙니까? 그럼 그때 두더지 어떤 약물 그걸 연구해가지고 산소가 산소가 없어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걸 하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뇌세포에 산소가 없어도 뇌세포가 살아나는 방법. 참 신기한 일이죠. 어쨌든 간에 이 공적인 산소, 물속의 산소가 이렇게 부족한데 산소는 어쨌든 온도가 올라가면 산소가 없는 사실이고 또 용해의 농도가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산소가 어디 많습니까? 동규씨. 바닷물하고 민물하고 산소가 어디 많습니까? 확률은 이분이 이래 되겠는데 왜 미물이 많습니까? 그거는 그거는 법칙이 그래 있으니까 그건 과학자들이 민물이 많다는 그 논리가 삼타의 법칙이 있어요. 라울의 법칙이 있는데 어쨌든 바닷물보다는 민물이 산소가 많아요. 바닷물보다는 민물이 많고 바닷물이 소금기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용존산소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실험을 어떻게 하냐면 바닷물 부식이 가장 되려는 조건이 뭐냐면 바닷물 3%거든요. 3%에는 우리가 봐도 여러분들 통계들 알지만 바닷물에는 염소이온이 피막을 파괴하는 힘이다 했습니다. 피막을 파괴하니까 3% 바닷물에서는 염소이온이 피막을 파괴가 양극 반응도 활성화시켜주고 또 산소가 그만큼 더 많아요. 적당히 산소가 많으니까 반응 반응도 잘 일으키게 돼요. 그리고 양극 반응과 음극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니까 3% 바닷물이 최고 부식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학생들 실험하면 3% 소금물, 그 다음에 10% 소금물, 30% 소금물 나가고 이제 철판을 담아놨어. 그 다음에 딱 가보면 3% 소금물이 벌겋게 부식되어 있어요. 그런데 30% 소금물에는 부식이 안 됩니다. 그거 왜 그러겠어요? 아까 동규씨 30% 소금물에 왜 부식이 안 돼요? 소금이 많을수록 양쪽 산소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바로 그래. 동규씨 대단한 잘하시네. 동규씨 말대로 30%에는 소금 염소이온은 많은데 염소이온이 많으니까 피막을 파괴를 많이 하는데 그러나 피막을 파괴해가지고 전자를 많이 만들어주지만 부식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산소가 없으니까 산소가 용존산소 반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자를 소비하지 않으니까 30% 소금이 그대로 부식이 안 되고 그대로 돼요. 그 중도에 가면 사해가 소금을 받아 사해 아니십니까? 네. 그 들어놓아가지고 신문 보고 있는데 신문 보고 이렇게 들어놓아 이렇게 불리기 시해가지고 신문을 볼 수 있는 정도로 가만히 두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거는 바닷물이 소금물이 많은 데는 생명체도 못 살아요. 아무것도 고기도 없어. 너무 작아가지고. 그런데 생명체도 없고 그런 데는 짠 데는 짤수록 부식이 안 됩니다. 산소가 있거든요. 용존산소가. 그래서 3% 소금물이 최고로 부식이 잘해요. 소금이 적당히 있으니 염소이온의 양극도 잘 일하고 또 산소가 많으니까 반응반응도 잘 일하고 딱 조건이 맞는 게 3% 소금. 바닷물이 가장 부식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가합한 조건이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바닷물. 산소도 많고 염소이온도 많고 그래가지고 30% 소금은 전혀 부식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배터리. 지금 요 배터리 이거 보면은 어디에 주로 익숙되어 있는 배터리가 있어요? 저희 자동차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여기 들어가는 납 아닙니까? 없습니다. 배터리가 한 개 없습니다. 이거. 그걸 보면 여기 보면은 요 본네트 열어보면
한쪽에 색깔이 약간 빨갛죠? 그 하나는 검습니다. 그리고 전선이 연결되어 있죠. 전선이 나와 있습니다. 차에 있는 이 배터리는 주로 어디에 주로 시용됩니까? 차에 있는 우리 배터리거나 납배터리 시동 걸 때 시동 탁 걸면은 여기 배터리에서 바로 전류가 나가 시동 모터를 돌린답니다. 돌리면 시동 걸고 근데 헤드라이트 불 켜고 라디오 켜고 뭐 전부 그래서는 들어가는 게 이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가 보통 몇 볼트가 하면은 한 개가 한 그 2볼트이기 때문에 요 합하면 쉘이 하나, 둘, 셋, 넷, 6개 되어 있습니다. 한 방에 6개 내려가 6개를 직렬로 연결해가지고 쓰거든요. 그럼 이게 한 12, 3볼트 돼요. 12볼트, 3볼트. 그런데 이제 배터리 볼트는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 소나타 엔진에 들어가는 배터리하고 그랜저 소나타용하고 그 아반떼 들어가는 현대차 아반떼나 모닝카 조그만 데 들어가는 배터리하고는 배터리 크기가 다르죠. 배터리 크기가 다릅니다. 그 똑같은 13V지만은 저건 차는 배터리 크기가 작습니다. 볼트는 같아요. 배터리가 크다 하는 것은 뭡니까? 배터리가 이제 크다 하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이 양극화 응극이 많다는 거죠. 양극화 응극이 많으니까 그만큼 에너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기화학적으로 하면 분극은 면적에 반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면적이 많으면 그 많을수록 부피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양극 응극이 일어나더라도 전력 소모가 적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옛날에 소나타 배터리를 샀는데 본넷을 또 열어보니까 배터리가 조그맣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현대차 배터리고 큰 거였느냐 적은 거였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아마 차 단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큰 차는 배터리가 그래가 결국 뭐 누가 1년 타고 배터리 1년 조그만 배터리 모닝카 들어가는 조그만 배터리를 갖다 그랜저 이어나면은 무리가 올 거 아닙니까? 시동 걸 때도 물이 오고 그럼 뭐 풍극 끼려고 그만 배터리가 무리가 온다. 중년도 안 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 1년 타면은 배터리 가고 그럼 배터리 큰 거 시작을 가래. 그랜저를 가래. 요즘은 그래 하자면 내가 하여튼 소나타 옛날에 한번 살 때 그런 게 있어. 배터리를 갖다가 그랜저용 배터리 큰 게 적은 게 있는데 그 차에 그 다음에 12V인데 덤프트럭 큰 화물차가 있습니까? 그 차가 엔진 한번 돌리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니까 그거는 이것이 뭐냐 하면 큰 24V, 24V. 그건 큰 배터리들. 어쨌든 그래 그 안에 들어가는 나비 그 들어가는 그걸 보면은 이제 양극 응극이 있는데 하나는 나비고 하나는 산화나비입니다. 요런 두 개가 있어가지고 PB하고 PbO2가 있어가지고 PbO2는 우리 음극, PB는 양극이 된다가지고 PB 양극에서는 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는 배터리 개념으로 한 겁니다. 요거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바디가 돼야 되겠죠. 요 바디가 되고 PB가 항상 이온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PbSO4가 전자주기를 산화를. 그럼 이 전자주기가 위에 올라가가지고 여기 양극이 실제로 음극입니다. 음극에서 해가지고 또 PbO4로 만들어요. 그리고 배터리는 양극 음극이 다 산화를 하면은 산화하는 일이라가 구사물이 뭐 생겨나면 전부 PbSO4가 생겨요. 방아납이 생겨요. 그런데 요거 방전을 하면은 PbSO4가 생기고 요걸 충전을 하면은 다시 PB로 돌아가고 하나는 PB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이렇게 PbSO4가 왔다 갔다 충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배터리 차를 여러분들 타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배터리는 한번 무리해버리면 가방전 해가지고 한번 방전돼가지고 시동이 하면 안 걸린다 진짜. 그러면은 너무 차 케이블 가까워가지고 그 배터리 연결하고 살린다 아닙니까? 그래 살리면은 처음에 사는데 한 무리 한번 오버리면은 충전 내가 배터리 차를 돌리면은 PbSO4가 하면 이게 생기고 나면 100% PB하고 PbO2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터리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배터리는 한 가방전을 하면 안 돼요. 우리 성용차에 있는 배터리는 가방전을 하면 그럼 가방전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그나마 여러분들이 엔진을 딱 끄면은 됩니까? 엔진을 딱 끄면은 헤드라이트 불을 우리가 모르고 안 나가도 불이 가죠. 가도 간다니까.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헤드라이트 불을 켜놓고 가가 엔진만 껐다. 껐는데 헤드라이트 불이 그대로 가는데 밤새도록 헤드라이트 불 오는데 전기가 소모돼가지고 아침에 모르고 가서 시동을 마시거든요. 바뀐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차가 케이블 연결해가 겨우 살리긴 살리지만은 막 그래도 수명이 막 바로 나갑니다. 가방에 배터리는 막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여러분들이 배터리에서도 이렇게
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결국은 우리가 전기, 화학, 부식에서 야가하면 이게 무엇이 되는 거더라?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되겠죠. 그걸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제 보자. 리튬 배터리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배터리.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휴대폰 들어가는 배터리입니다. 그럼 내가 왜 이걸 여러분들 한번 보면 양극근거 개념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휴대폰에 들어가는 이 리튬 배터리가 그 설명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거 반대로 해야 돼. 그것은 음극을 양극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양극을 음극으로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요 양극체. 이것이 그 배터리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배터리 리튬 배터리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양극. 그래서 우리는 실제 이게 음극. 예, 음극. 여기서 그것을 말하는 음극은 우리가 말하는 양극. 배터리의 기본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가 해보면은 항상 배터리는 음극재와 양극재가 있고 그다음 분리막이 있고 전해액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중요한 요소죠. 양극하고 음극하고 전해액하고 분리막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뭘 연구하냐면은 분야가 다릅니다. 배터리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양극을 연구하는 사람, 양극 재료를 연구하는 사람, 음극재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양극재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전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분리막을 어떤 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하고 연구하는 사람. 네 팀이지, 네 팀. 분리막은 이것만 연구하고 어떤 사람은 전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만 연구하고 또 양극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좋은 양극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음극재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네 가지 파트로 나눠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한번 보시죠. 밑에 방전이 중요합니다. 방전을 보면은 제가 요 리튬이 전자를 내놔면서 산화를 한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쪽이 뭡니까? 산화하는 쪽이 우리 부식에서 뭡니까? 양극이죠. 산화하는 쪽이 양극 아닙니까? 리튬이 전자를 내놔면서 산화를 한다. 그럼 이 양극. 그럼 우리가 휴대폰을 좀 쓰고 있다. 내가 휴대폰을 쓰면 이제 이 배터리가 방전되는 거 아닙니까? 방전되면은 양극에서 리튬이 전자를 내놔면서 산화를 하면 요 양이온은 어딜 가입니까? 양이온은 음을 가겠죠. 양이온은 음을 나가. 전자는 여기 가가지고 우리가 요 쓰는 도화에 쓰고 전자는 일로 돌아. 그럼 전자는 내가 리튬이 전자를 내놔면 전자는 이 전선통에 가가지고 음극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튬은 이온이 돼가지고 양이온이 돼가 양이온은 이런 음극을 gem축합니다. 이것이 바로 방전입니다. 그래 리튬은 항상 자기의 원 고향은 이 양극에 있는 리튬이 음극으로 gem축하는 거예요. 자기는 전자를 주고요. 지금 말하면 gem축 수영각에서 옷을 벗어 던진다. 옷 벗고 gem축이 옷 입고 gem을 못 치니까 그 리튬이 빨가벗고 gem축하기 위해서는 전자를 옷이라고 보면 됩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자기는 빨가벗고 gem축을 음극을 가는 거예요. 그 음극을 가는 전자는 어떻게 되냐? 지가 벗어 뜨신 옷이 도설통에 옵니다. 대기하고 있었지, 옷을. 그럼 여기 대기하고 있다가 양이온은 음극을 가가지고 여기 있는 전자를 자기가 벗어 던진 전자를 옷을 여기서 또 받아가지고 환원을 해가지고 이어 쉬고 있는 거예요. 음극이 쉽니다, 자기가. 그것이 바로 휴대폰이 작동하는 방전이 걸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휴대폰을 썼다. 그러면 이 양극에 있는 리튬 이온이 전부 gem축에 다 갔습니다. 그럼 여기 남아있는 리튬이 없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양단 전압이 어찌되나 하면은 여기 음극, 여기 양극, 여기 리튬이 있어요. 리튬하고 CU 혁인하고 얘를 리튬하고 CO 산소 이게 음극. 그럼 이 사이에 전기가 우리가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하면서 충전된 배터리 이어가지고 들고 놓으면은 아직 100% 충전돼 있죠. 네. 100% 충전된다고 하면 이 전압이 몇 도로 하면 약 한 3.5V. 그랬는데 자 여기 있는 양극에 있는 리튬이 전자를 내놔고 일로 gem축합니다. gem축을 계속 가는 거예요. 이 가는 자체가 전기입니다. 저기 휴대폰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쯤 내가 집에 가서 이제 오늘 배터리 집에 갔다 집에 갔을 때는 이미 여기에 있는 리튬이 거의
예를 들어서 이 리튬이 예를 들어 리튬 원자가 여기 10개 있습니다. 10개 있으면 오늘 휴대폰을 많이 써가지고 리튬 이온이 내가 이쪽에 음극에 가서 쉬고 있는 전자수 여기 남은 리튬이 4개밖에 없다. 그러면 휴대폰 배터리를 60% 써, 60% 쓰는 거예요. 많이 썼지 그럼. 전자 리튬 원자 6개 일로 보내버린대. 일하는데 보내. 휴대폰 쓰고. 그럼 남아있는 거는 리튬 원자가 4개밖에 없어요. 그럼 6개가 이어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6개가 가가 있으면은 그럼 이런 상태로 나가 내일 아침에 자고 나서 충전 안 시키고 내일 아침에 또 휴대폰을 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4개조차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하나도 없다. 리튬이 없다. 그럼 결국은 3.5V가 2V 가가지고 1V 2V만 양단전압이 여러분들 한 2V 이하만 떨어지면 배터리 묻습니다. 전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배터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에 집에 가서는 리튬 먼저 10개 있는 걸 갖다가 일로 보내가 6개를 일로 보내면 일식이 묻는데 숙 방전을 했는데 여기에 리튬 원자가 6개가 있으면은 6개 왔다. 그 밤에는 여기는 6개를 여기 6개가 와 있으면은 음극에 6개가 와 있으면 이런 걸 다시 자기가 있는 원래 양극 쪽으로 보내주기. 양극으로 보내. 밤에 우리가 잭을 꼽아보면은 리튬은 양이온이 음극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요걸 음극을 만들어줘요. 밤에는 우리가 잭을 꼽으면은 요 원래 내가 이 양극을 음극을 만들어버리고 요걸 양극을 해버리면은 원래 인극 음극인데 양극을 하고 원래 양극을 음극을 해버리면은 리튬 이온은 여기 음극으로 생각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전은 리튬 원자를 자기가 원래 살던 자기가 원래 있던 시든 원래 일하기 위해서는 양극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충전이다 이런 겁니다. 리튬은 항상 왔다가 충전 방지를 하다가 리튬 이온이 음극을 갖다가 음극에 있는 리튬을 또다시 양극을 내보내는 것이 충전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저기 여러분들 뭐 나이적으로 볼 때는 좀 옛날에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들 혹시 배터리 2개 놓은 휴대폰 받은 적 있습니까? 네. 받은 적 있었죠? 옛날에 다 2개 있습니다. 2개 있었죠? 그러니까 뚜껑이 하나고 야무기 하나 있어요. 네. 예. 그러나 그것들이 왜 그랬나 하면은 그만큼 초창기에는 리튬 배터리 성능이 안 좋았다는 거예요. 예. 안 좋고 안에 액체라든지 여기 있는 양극과 음극의 이 재질이 이 양극이 전자를 내놔놓고 리튬 이온이 되면 가는데도 힘이 들고 여기 가서 음극에 가가지고 지가 리튬이 양이온이 음극에 가면 빨가벗고 가가지고 빨가벗고 이 안에 못 들어간다니까. 그러게 여기 가서는 옷을 갈아입고 리튬 원자가 돼가서 너무 집에 쉬어야 된다 말이야. 그리고 옷을 갈아입는데 옷을 갈아입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옛날에는 전자를 받아보기 너무 힘들고 과정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충전도 속도가 굉장히 늦었어요. 옛날에는. 요즘 충전 빠르죠. 자 고속도 파란납니까? 그러면 충전할 때는 이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는 요즘 충전할 때 고속 충전이 돼가지고 돌아갈 때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요. 빠르게 헤엄치고 안 가고 막 지가 헤엄치고 가는 일이지만 그 집에 돌아갈 때는 막 뒤에서 시간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대로 막 한꺼번에 돌아가요. 자기 집에 가서 들어가서 쉰다니까. 쉬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옛날에는 힘들어가지고 여기에 단위 면적당 양극에 있는 단위 면적당 리튬의 원자를 갖다가 풀 못 연 거예요. 많이 못 였고 또 이 전해도 이 전해질도 옛날에는 이 성능이 안 좋았어요. 헤엄치는데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헤엄도 잘 치게 만들고 여기에 단위 면적당 리튬 원자도 많이 콩콩하게 많이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쉬는 장소도 칸칸이가 많은 원자가 일로 헤엄치고 헤엄치고 가가지고 쉬도록 만들고 해가지고 성능을 개선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휴대폰 배터리는 2개 안 주고 아예 우리 내장되어 있잖아요. 배터리 본 적도 없잖아요. 그거 뭐 충전해도 뭐 우리가 모델 뭐 최신형 넣으면 뭐 바꾸면 되지 뭐 배터리가 문제 있어서 바꾸는 건 잘 없다니까. 그만큼 리튬 배터리의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이 리튬 원자 이놈이 왔다 갔다 현실적으로 잘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길을 잘 들여놨는 거지 전체. 양극 음극도 개발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개발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전기차 지금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하이브리드 차도 있지만 부산에 우리 친구가 영업용 택시도 100% 전기차 아닙니까? 그 뭐 밤에 낮에 계속 쓰다가 저녁에 와가지고 충전 꼽으면은 전기 요금이 한 8, 9천 원 밤 영업용 택시에 밤에 꼽으면 충전시키면은 한 8, 9천 원 오니까 그 휘발유 쓰던 거 가스보다는 훨씬 돈이 적게 친답니까? 연료비가. 나중에 이제
리튬 배터리가 수명이 다 돼가지고 이제 배터리를 충분히 갈 때 그때는 돈이 얼마 들지 모르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우리 친구 이야기 들어보면 전기차가 그만큼 소리도 소음도 없고 뭐 충전을 시키면 가고 아침에 가면 가고 뭐 전기차가 편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저 일반 승용차도 전기차 나오지 않습니까? 100% 그죠? 나오고 있고 나올 겁니다. 전기차. 그래서 리튬 배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저 리튬이라는 금속이 참 우리 인류가 저런 금속이 있다는 걸 참 기적적이에요. 저런 금속이 가볍고 양날의 전기차도 크게 할 수 있고 3.5V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전기차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래 쓸 수가 있고 가볍고 하니까 만약에 이놈이 내가 되겠어. 이놈이 리튬이 한 이가 전자 2개만 내가 이가만 됐다 하면 이거는 뱀이다 뱀. 근데 유감설에 리튬은 일가 전자 한 개 봅니다. 만약에 전자 2개만 내가 이가만 이용만 됐다 하면은 이가 이온이 일가 이온 배역하라잖아. 그러기에 이가가 일가밖에 안 되는 거기 참 단지. 그러나 지금 리튬 가지고 무게가 가만도 가볍지 않습니다. 금속 중에 최고 가벼운 금속이 리튬이다 보니까 저 가벼운 금속을 가지고 우리 배터리를 만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옛날에 아무 쓸할 때 없던 리튬이 지금 이렇게 2차 전지로서 각각 하고 있습니다. 충전과 방전과 충전. 그 리튬 이온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충전이고 음극으로 가는 것이 일하러 가는 현주로 가는 게 방전이다. 이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 음극 개념이 바뀌다. 그 잭을 꼽으면은 양극 음극을 반대로 꼽는 거예요. 충전 방전. 충전은 방전이 반대이기 때문에 그걸 양극을 음극을 바꿔. 양극을 음극으로 해버리고 원래 음극을 양극으로 해버리면은 충전이에요. 그럼 여기 이온이 이런 원래 양극 쪽으로 오는 거죠. 염치로 가는. 그리고 우리 항상 리튬이 참 그 말은 안 하지만 금속 저놈이 사람 알다가 죽겠다. 낮에는 또 일하고 씻은 걸 열심히 천천히 가다가 밤에 또 지집을 돌아가는 거 사람이 돌아가네 하루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놈이 돌아가는 이놈이 여가 들어간 데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나 못 돌아가겠다. 그런 거 못 간다고 농기 치는 놈들이 옛날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 정확하게 돌아가고 충전시키면 정확하게 100% 돌아가는 지금 돌아갑니다. 옛날에는 안 돌아갔는데 드럼도가 안 돌아갔는데 충전해도 안 돌아 드럼도가 안 돌아가는 트랩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리튬 배터리가 개발이 안 되죠.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쉽게 설명하면 여기 방전인가요? 그럼 양극에 있는 리튬 이놈이 용어다 내가 음극 가고 음극 가서 이거 들어가는 놈, 이 안에 들어있는 심이다. 그 여기 신호놈을 밤에 충전하면 이놈이 어딜 또 가야 되겠죠? 또 지집을 돌아가야 되겠죠? 지집을 돌려보내는 게 충전. 오른쪽 가는 게 충전, 방전이고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충전합니다.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요런 지오 시스템은 요 양극에서 리튬 이온이 요로 가니까 전자를 내가 요로 가고 하니까 요 놈이 요로 가니까 요는 충전이 아니 방전입니다. 충전하면은 여기 있던 리튬이 또다시 gem치고 이 양극 자기 집으로 가는 거죠. 그 충전은 리튬을 자기 집인 양극으로 보내는 것이 충전이다. 자기 집으로 돌리면 된다. 그게 충전. 자기 집으로 돌려면 여기 남아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여기 일할 리튬이 없으면 우리 이름 배터리를 못 쓴다니까. 요거도 쉽게 보면 요거 마찬가지. 내가 이걸 보기 여러분들이 하시 보면은 그 인터넷 보면 이런 거 전부 다가 충전 맞습니다. 충전. 그래 리튬 이온이 지금 여기로 가고 있는 요것이 양극을 가고 양극 충전하고 있습니다. 충전해가 양극을 리튬이 가고 있는 겁니다. 충전하고 있습니다. 리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충전. 또 일할 때는 여기 있는 리튬이 또 이리 오겠죠. 또 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힘드네. 그래 양홍기는 우리가 그래서 배터리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 양극재, 과거 이게 중요합니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만. 요 4가지가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분들이 쓰는 휴대폰 배터리도 들어있고 전기자동차에도 요 4가지가 중요한 요소로 들어있다. 이런 거.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극을 연구하는 사람은 늘 양극만 연구하고 음극을 연구하는 사람, 음극 재료를 연구하는 사람, 음극 재료. 전해질 연구하는 사람, 분리만. 이거 보면 이런 말 되겠습니다. 내가 인터넷에 봤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2025년부터 리튬 항 배터리를 2025년, 2027년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를 개발해요. 지금 현재 우리 리튬 배터리가 우리 여러분들 휴대폰에 그걸 고체로 만들면은 화재의 폭발 위험에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그 충전하는 데가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에 기존의 60도 이상에서만 충전이 가능해서나 통상 25도씨 상온에서도 빠른 속도로 충전이 가능한 장수명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개발 발표했다. 이게 이제 상용화 될지 모르겠습니다. 고체 배터리, 고속 충전, 고체 배터리, 제대질 고체는 잠깐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세대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뭐 저보다 나이가 정도하니까 앞으로 100% 전기차에 뭐 지금도 나오고 있고 전기차가 우리 도심지를 거의 막 100% 안 다니겠습니다. 그냥 다니려고 그러면. 근데 전기차도 이거 내가 이거 참 수소차 수소차 이게 수소차 말이 있죠. 수소차는 뭡니까? 수소차는 산소를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음극입니다. 요 양극에는 이 배터리 한 사람 양극 우리는 음극입니다. 산소를 공급하고 한쪽에는 수소를 공급합니다. 산소를 공급하면은 수소를 공급하게 되면 수소가 요런 말을 해요. 수소가 전자를 해서 산화를 양극에서 산화를 하면 요 전자가 일로 갑니다. 가서 이 배터리 뭐고 바퀴를 돌리는 모터를 돌리고 이 음극을 가면은 음극에는 요 수소에서 보내는 전자하고 요 산소하고 수소에서 보내는 전자하고 그다음에 공급된 산소하고 수소 이온이 이로 또 오니까 수소 이온하고 전자를 받아서 물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연료전지. 이게 수소 전기차입니다. 그 수소 전기차는 수소를 공급한다 그러니까 수소를 공급해서 전기를 만든다 그러니까 수소 전기차 이래. 어떤 용어는 막 수소차 이런 이야기 하죠. 수소 전기차는 수소를 공급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가지고 모터를 돌려가 차가 가는 것이 바로 수소 전기차. 그럼 우리가 산소를 어디서 공급하느냐? 산소는 공기 중에 20% 산소죠. 공기 중에 공기를 여가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산소를 공급하는. 그 산소는 뭐 공기 중에서 연단히 공급을 할 수 있고 문제는 수소입니다. 수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세대는 아마 곧 성룡차를 아마 수소차를 탈 거예요. 그 수소차 타면 그러면 수소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주유소 가가지고 휘발유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수소를 이제 주유소 가면 수소 공급. 수소를 따뜻 채워가지고 그래 봤습니다. 근데 이 수소가 문제는 뭐냐면 지금 그 연료전지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수소차가 많은데 이제 뭐고 연료전지차가 버스가 수소차가 나왔는데 수소의 가진 면적이 뭐냐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교환되는데 수소는 부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소를 액화식을 하면 굉장히 과압으로 압을 안 가하면 액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상온에서 액화를 해야 많은 양의 수소를 저장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액화시키는 그것이 문제고 수소 저장용 탱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내가 지금 만들어냈어요. 액화 탱크. 수소를 만드는 수소 저장하는 탱크 한번 봅시다. 이것도 한번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소로 산소 공급해가지고 수소 들어가지고 수소는 전자를 해놓고 산소 수소 받아가 수소가스 수소 이온 받아가 물을 만드는 여기 원리인데 이거 한번 봅시다. 0.7V의 전해차가 발생하면 이 전압을 직률로 연결해 더 높은 전압을 생산. 예, 수소 전기차는 전압이 리튬 배터리에 비해서 전기차가 너무 적어요. 전기차. 아까 리튬 배터리 전기차가 얼마나 겠습니까? 예, 3.5. 우리 휴대폰만 3.5V 엄청 전기차 큽니다. 그럼 이러면 수소 전기차는 연료 전기차는 0.7V까지 안 돼요. 그럼 이런 걸 갖다가 직렬로 엄청 연결해야 전압을 높일 수 있어요. 직렬.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개발되니까 저는 우리가 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수소 전기차 원리. 자, 수소 탱크. 자, 수소 탱크에 수소를 공급합니다. 공기는 어떤 공기죠. 공기 여가를 시켜 깨끗한 공기를 잡아줘줍니다. 이 공기는 산소를 공급하는 거죠. 산소 공급하고 수소 탱크에서 수소를 공급합니다. 그럼 연료전지가 만들어지죠. 만들어지가 직류가 배터리는 항상 직류가 나오니까 직류가 가면 인버터에서 직류를 교류를 만듭니다. 교류를 해서 교류 모터를 돌려요. 이 모터가 바퀴 전에
직류가 요 가서 건버터에서는 전압을 다운시켜가지고 또 직류 공급해가 배터리를 요 배터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시동 모터 라이터를 켠다든지 테레비를 라디오 듣는다든지 하는 거 아십니까? 해단대 불 켜고 하는 그런 배터리가 요거는 뭐 승용차 지금도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연중전지하고 똑같은 거 여기 배터리가 있고 요거는 모터 돌리는 배터리 이 배터리에서 모터 요런 식으로 하는 것이 수소중기차. 그래서 수소중기차는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은 공기를 산소는 공기 중에 공기를 여가시켜서 공급하면 되는데 수소 탱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수소 탱크가 액화를 시키는 아주 과거의 탱크가 돼야만 액화를 시킨 수소를 여기 공급해야 되니까 액화시킬 수 있는 액화된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의 고압에 견딜 수 있는 탱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해발자가 이긴 겁니다. 수소지. 이게 수소전 탱크. 이것이 앞으로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버스 여는 택시는 저 가스차 아닙니까? 가스차 들은 거 여러분 뒤에 뭐고? LPG 탱크 들어있죠? 그건 압이 프로판 부탄 탱크인데 압이 거의 안 없습니다. 근데 큰 이유는 없어요. 압이 안 오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액화돼도 액화 압력이 낮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이 수소는 이 탱크 장난 아니에요. 이 탱크 장난 아니에요. 엄청 압력을 700바 다음에 놈이 한번 보세요. 수소 탱크 끝나 한번 보세요. 자, 수소 탱크 특성은 700바 바로 하면은 미국 다니는데 이가 우리나라 압을 다는 약 714kg 압력이 높은 압력으로 액화 수소를 수소 탱크에 보관하기 때문에 누출이 발생한다면 고압에 의한 물리적 폭발이 가능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수소 연료 탱크를 든든하게 설계하기 위해 내피를 폴리아미드 라이너, 나일론 소재, 외피는 탄소 섬유 강화 플러스 CFRP, 이 탄소 섬유 강화 스틸을 해가지고 탄소 섬유에서 에폭시 소재가 두께를 20에서 25mm 두께. 그래서 탱크 제작 위에 낙하시험, 떨어뜨림, 충격시험, 셰프 떨입니다. 그 다음에 충돌시험 해가지고 연료 탱크의 안정성을 분석해.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이 탱크를 갖다가 압력을 700kg 이상의 압력으로 그 액화 수소를 넣은 다음에 이런 실험을 했는데 낙하시험, 충돌시험, 충돌 다양합니다. 그래도 지금 재질이 CFRP 탄소 섬유 강화 플러스 이름을 하기 때문에 이름 견디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연료전지차가 아마 상용화되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 수소 탱크를 차 뒤에 실어가지고 아마 안전하게 아마 수소 전기차를 아마 앞으로 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수소 액화 탱크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이 잘 나가죠. 지금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밸브를 통해 수소가스를 대기 중으로 강제히 배출하여 수소를 제거하여 위험을 방지하는 안전밸브를 만들어놨습니다. 안전밸브 지금 수소 나가니까 우리한테 보일러 있는 거 다 안전밸브가 있거든. 셰프드 밸브 해가지고 그걸 튀면 수소가 나가니까 우리가 탄산 성미 타고 있는 운전수한테도 큰 지장이 없다는 실험을 하는 게 힘듭니다. 시간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오전에는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